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 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 지은이 리처드 도킨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인 리처드 도킨스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동물 행동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니코 팀버겐에게 배운 뒤 촉망받는 젊은 학자로 학문적 여정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전담하는 석좌 교수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뉴 칼리지의 명예 교수이다. 영국 왕립학계문학상과 로스앤젤레스 문학상 왕립학회의 마이클 패러데이상, 과학에 대한 저술에 수여하는 리스 토머스상 등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확장된 표현형, 눈먼 시계공, 불가능한 산 오르기 등이 있다. 그러면 30주년 기념판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컨 실컨 간의 이기적 유전자와 함께 내 생의 거의 절반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 열애에 걸쳐 7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출판사에서 판촉을 위한 강연 투어를 보내주었다. 그때마다 어느 책 일할 것도 없이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재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책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연이 끝나면 청중들이 책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섰는데 내게 서명해달라고 내민 책은 어김없이 이기적 유전자였다.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다. 그들 중 몇몇은 새 책을 사기도 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새로운 저자를 발견한 기쁨에 자연스럽게 그 저자의 첫 책을 찾는 거라며 나를 위로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면 그들은 확실히 내친 김에 좋아하는 저자의 최신작까지 읽지 않겠는가? 이기적 유전자가 이제는 시위에 맞지 않는 필요없는 책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나는 마음이 그리 편치 못할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나는 이 책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처음 이 책에 실렸던 설명의 상세한 내용은 많이 달라졌고 예시로 들 사실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곧 언급하려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내가 이 책에서 허겁지겁 빼버렸으면 하는 것이나 변명하려는 것은 거의 없다. 리버풀 대학교의 동물학과 교수였으며 196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에게 강한 영향을 준 스승들 중 한 사람이었던 고 아서 케이는 1976년에 나온 이기적 유전자를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쓴 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아이어의 언어와 진리와 논리에 대해 주석을 단 사람의 말을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아이어가 첫 번째 저서 내용의 대부분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아이어처럼 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케인의 날카로운 함축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사실 섭섭할 것도 없었다.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75년에 친구 데스먼드 모리스의 소개로 런던 출판계 베테랑 톰 마슐러에게 부분적으로 완성된 원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나선 케이프 출판사에 있는 그의 방에서 토론을 벌였다. 그는 책의 내용은 마음에 들어했으나 제목엔 불만이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침울한 단어라고 그는 말했다. 왜 불멸의 유전자라고 하지 않느냐? 불멸이라는 단어는 활기찬 단어이며 유전 정보의 불멸성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인 데다가 불멸의 유전자도 이기적 유전자 못지않게 매혹적인 어감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중 누구도 오스카 와일드의 이기적 거인과
제목과 어감이 비슷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슐러가 옳았던 것 같다. 많은 비평가들, 특히 철학을 한다고 목청을 돋구는 비평가들은 책 제목만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런 방법은 벤저민 버니의 이야기라든가 로마 제국의 쇠망사 같은 책이라면 통한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는 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는 그 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미국 출판사라면 분명히 부제라도 붙여 달라고 했을 것이다. 책 제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다. 이기적을 강조하면 독자들은 이 책이 이기성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은 이타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 책 제목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단어는 유전자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다윈주의의 중심 논쟁은 실제로 선택되는 단위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실체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살아남느냐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단위는 정의상 다소간 이기적인 단위가 될 것이다. 이타성은 다른 수준에서 선택되었을지 모르겠다. 자연 선택은 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생물 개체들이 종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 그들은 개체수 과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출생률을 제한하거나 미래의 먹잇감을 보존하기 위해 사냥을 자제할지도 모른다. 원래 내가 이 책을 쓰려 했던 것도 당시 다윈주의에 대해 널리 퍼진 이와 같은 오해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자연 선택은 유전자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인가? 이것은 사실이라면 생물 개체들이 유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같은 유전자의 사본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혈연자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행동을 한데도 말이다. 이와 같은 혈연 이타주의는 유전자의 이기주의가 개체 이타주의로 모습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다윈 이론이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호혜성에 대해 이룬다. 만약 내가 이 책을 다시 쓰게 된다면 자합이 그라펜의 핸디캡 원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자하비의 아이디어를 소개할 것이다. 이 원리를 따르면 이타적 기부 행위는 인디언의 포틀레치식 자기 우위를 나타내는 과시 신호다. 즉 내가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좀 보렴. 나는 네게 기부할 능력이 있어. 와 같이 말이다. 책 제목에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결정적인 문제는 생명의 계층 구조 속에서 결국 어느 수준이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이기적 수준이 될 것인가이다. 이기적인 종일까? 이기적인 집단일까? 이기적인 개체일까? 이기적인 생태계일까? 이 중 대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저자들은 그 대다수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 틀렸다. 다윈주의의 메시지를 이기적인 무엇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할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유전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 책은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한다. 여러분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결국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다. 나는 이 설명이 보다 심각한 오해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사실 돌이켜보니 나 자신도 바로 그 주제에 관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는 특히 1장에 나타난다. 그 오해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라는 문장이 요약되어 있다.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부분적으로 설명하자면 운반자와 그 안에 내재된 자기 복제자, 유전자를 말한다. 복제자 사이의 구별에 대한 내 생각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이 되어서였다. 여러분은 위의 틀린 문장과 그런 취지의 표현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삭제한 자리를 내용에 맞는 문장으로 채워주기 바란다. 그런 식의 과오를 범할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이 책의 제목이 오해를 살 수 있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불멸의 유전자를 책 제목으로 해야 했을지 모르겠다. 이타적인 운반자라는 제목도 괜찮았을지 모른다. 너무 수수께끼 같은 제목이겠지만 어쨌든 자연선택의 단위로서 유전자 대 개체 사이에 명백한 논쟁, 고 에른스트 마이어를 끝까지 괴롭혔던 논쟁은 해결된 셈이다. 자연선택의 단위에는 두 종류가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은 없다. 유전자는 자기 복제자라는 의미로서의 단위이고 개체는 운반자라는 의미로서의 단위다. 둘 모두 중요하다. 어느 쪽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단위이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도리 없이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에 대한 또 하나의 훌륭한 대안은 협력적 유전자일 것이다. 이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정반대 의미로 들리지만 이 책은 이기적인 유전자들 사이의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한다. 이는 어떤 유전자 그룹이 같은 그룹의 구성원들이나 다른 그룹의 희생을 발판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유전자는 유전자 풀 한 종 내에서 유성생식으로 서로 섞이게 될 유전자 세트들 내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른 유전자들은 각 유전자가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이다. 기후라든지 포식자와 피식자, 식생과 토양 세균이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배경 유전자들은 자신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온 시간여행에서 몸체를 공유하는 길동무다. 단기적으로는 그 유전자와 같은 게놈을 구성하는 유전자들을 의미하며 정기적으로는 그 종의 유전자 풀 내에 있는 다른 유전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선택은 서로 같이 존재할 때 상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협력하는 유전자의 무리를 반드시 선호한다. 이 협력적 유전자의 진화는 결코 이기적 유전자의 근본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5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정경기팀에 비유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13장에서는 더 발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선택하는 자연선택이 유전자 간의 협력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다른 유전자와 협력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게놈의 이익과는 반대로 일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전자를 무법자 유전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전자를 그냥 이기적 유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유전자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이기적 유전자의 예로는 433페이지에서 436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수분열 구동 유전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처음 제안된 기생 DNA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기적 DNA라는 표어 아래 한층 더 발전되었다. 초이기적 유전자의 새롭고 한층 더 기상천외한 예를 밝히는 일은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이래 연례적인 사건이 되어왔다. 이기적 유전자는 의인화 때문에도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 아니 어떤 해명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두 가지 수준, 즉 유전자 수준과 개체 수준에서 의인화를 사용하였다. 유전자 수준에서의 의인화는 사실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DNA 분자가 의식이 있어 나름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별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그 같은 환상을 갖는 것을 저자 탓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위대한 분자 생물학자인 자쿠모 오노가 과학의 창의성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잊어버렸으나 그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어떤 화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만약 내가 하나의 존재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자문해 보았다고 말이다. 피터 애킨스도 그의 명저 창조의 재발견에서 이와 유사한 의인화를 사용한다.
그는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던 중이었다. 빛은 마치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듯이 행동한다. 애킨스는 그것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러 달려가는 해변의 구조요원과 같다고 생각했다. 구조요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야 할까? 아니다. 구조요원은 수영 속도보다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단축하려면 지상에서 달리는 거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면 목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달려가서 수영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할까? 시간은 좀 단축되겠지만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계산을 해본다면 만약 그럴 시간이 있다면 그 구조요원은 달리기와 수영 시간이 이상적으로 조합된 조건을 만들어내는 최적 각도를 알아낼 것이다. 애킨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고밀도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행동이다. 그러나 빛은 어디가 가장 짧은 경로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빛은 그런 것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는 양자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문제들을 멋지게 풀었다. 이런 종류의 의인화는 단지 색다르고 재미있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의인화는 자칫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유혹에 맞서서 옳은 해답을 얻으려는 과학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협력과 증오에 대한 다윈주의적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해답을 얻기가 매우 쉽다. 유전자가 만약 제대로만 의인화되었다면 이 의인화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윈 이론가를 구출할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인화하려고 하는 도중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4명의 영웅 중 한 명인 대가 해밀턴에게서 적지 않은 용기를 얻었다. 1972년의 논문에서 이해에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쓰기 시작했다.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연선택이 어떤 유전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 유전자의 복사본 집합이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그 유전자가 지닌 개체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유전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므로 이 논의가 보다 생동감을 갖도록 일시적으로나마 그 유전자가 지적 판단력과 모종의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유전자가 자신의 복사본 수를 늘리려 고심하며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태도야말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다. 개체를 의인화하는 일은 좀 더 심각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와 달리 개체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주관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이기적 또는 이타적 동기를 정말로 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자라는 책은 실제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련의 렌즈와 프리즘을 거치는 최적의 경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가상의 빛의 입장에 또는 여러 세대를 거쳐가는 최적 경로를 고르는 가상의 유전자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미래의 생존 가치를 최적화하는 행동 전략을 계산하는 가상의 암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밀턴이 생물학에서 선사했던 첫 번째 선물은 정밀한 수학적 기법이다. 그 기법은 사자처럼 다윈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의 장기적 생존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계산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기법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러한 계산 대신 그 내용을 2가지 수준에서 말로 풀어 설명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은 새끼는 죽게 놔두는 것이 어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는 허약한 막내 자신도 최후까지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직관적으로 가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론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허약한 막내가 기대 수명이 짧아서 양육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같은 양의 투자로 다른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 이하가 되면 그는 기꺼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는 것이 대개 자기 유전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모두 개체 수준에서의 자기 성찰이다. 이러한 가정은 몸집이 작고 허약한 새끼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다윈주의 세상에서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가상적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문단은 이러한 내용을 유전자 수준에서의 의인화로 바꾸어 더욱 명백히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무마, 만일 네가 다른 한 배 형제보다 훨씬 작다면 버둥거릴 것 없이 죽어라 라는 지령을 내리는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에 의해 살아남는 개개의 형제 자매의 몸에 그의 유전자가 들어있을 확률이 50%고 한편 허약한 막내의 체내에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쨌든 극히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허약한 막내의 자기 성찰로 되돌아간다. 허약한 막내의 생애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 시점에 이르지 않는 한 그는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 달하면 그는 즉시 노력을 포기할 것이고 차라리 한 배의 형제나 부모에게 먹히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존재하는 이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그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바람아 불어라. 달을 찾는 이유 예쁜 건 언제 봐도 좋으니 난 세계의 시계를 부수고 너에게 닿는다. 너와 함께 바라본 분개하는 세상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별의 시작이라고 부를 거야. 시간의 중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 시작의 푸름에 모든 이름에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과 밤을 지난 새벽 속에 잠들지 않는 나의 열 번의 기적처럼 널 가득하는 채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의 너. 달이 예쁘다고 내게 말해줬던 그 밤은 너무 뜨겁지도 아쉽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지. 너를 찾은 이유 어쩌면 찾지 않았을지도. 사실 언제 만났어도 지금처럼 너를 좋아했을 거야. 너와 함께 바라본 마주하는 눈빛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시작의 별이라고 부를 거야.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완성해낼 수 있을 테니까. 시작의 푸름에 모든 이름에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과 밤을 지난 새벽 속에 잠들지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더 아파할 거야. 나는 정말로 독자들이 문맥을 파악하고 자세히 읽으면 이 두 수준의 의인화가 절대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두 수준에서의 가상 계산은 제대로만 된다면 결국 정확하게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오늘 다시 쓴다고 해도 의인화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글을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호주의 한 독자가 보낸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주 재미있지만 나는 때때로 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도 복잡한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데서 도킨스가 느꼈던 경의를 나도 같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10년 이상 나를 괴롭혀온 우울증도 대개는 이기적 유전자 탓이라 생각한다. 내 종교적 인생관에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심오한 것을 찾으려 했으면서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맥락에서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날려버렸고 이 책으로 인해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하나로 합쳐지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은 몇 해 전에 내 인생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 나는 이전에 독자들이 보내온 이와 유사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내 첫 번째 책을 출판한 한 외국 출판인은 책을 읽은 후 사흘 밤이나 잠을 설쳤다고 고백했다. 책이 주는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에 매우 괴로웠다는 것이다. 다른 독자들은 내게 어떻게 아침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어떤 외국의 교사는 한 여학생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허무하고 목적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내게 항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허무주의적 염세관에 물들지 않도록 그 학생의 친구 누구에게도 이 책을 보여주지 말도록 충고했다고 한다. 어떤 진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항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아마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의 목적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과 같은 운명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아니다. 제정신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가깝고 보다 따뜻한 온갖 인간적 야망과 지각이 지배한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따스함을 과학이 빼앗아 간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잘못이며 나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느낌과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은 나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다른 비평가들도 나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기적 유전자에 내포되어 있는 자신들을 불쾌하게 하는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함의에 반대해온 사람들이다. 마거릿 대처가 1979년 첫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나의 친구 스티븐 로즈는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광고 대행업체 사치앤사치가 대체 원고를 쓰는데 사회 생물학자를 고용했다든가 옥스퍼드와 서식스 대학의 교수 몇몇이 그간 그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알리려고 고군분투했던 이기적 유전자학의 단순한 진실이 비로소 표현된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사건에 때맞춰 어떤 이론이 유행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1970년대 말 우익화를 법과 질서로부터 통화주의로 그리고 더 모순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다른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야 과학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비록 집단 선택설이 혈연 선택설로 변한 것뿐이긴 하지만 대처주의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던 19세기 경쟁적이고 타 인종을 혐오하는 인간 본성의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다. 서식스 대학의 교수란 로즈와 내가 똑같이 존경했던 고 존 메이너드 스미스였다. 그리고 메이너드 스미스는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보낸 글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만 했을까?
방정식이나 풀며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라며 그 특유의 문체로 답했다. 이기적 유전자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악마의 사도에서 더 강조되었다. 다윈주의에 붙은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아닌 한 다윈주의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이기적 유전자에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정도로까지 진화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임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가 광범위한 규모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작용해야 한다. 1989년의 이 판과 달리 30주년 기념판에는 이 서문과 내 책 3권의 편집자이자 최고의 편집자인 라사 메넌이 고른 서평 중 몇 개의 발췌문 외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지 않았다. 메넌 말고는 그 누구도 마이클 로저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출판 당시 혁명적이라고 비난받다가 꾸준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결국은 우리가 왜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설이 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다. 그 반대다. 처음부터 서평은 만족스러울 만큼 호의적이었고 처음에는 논쟁이 될 만한 책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해가 갈수록 논쟁을 일으키는 책이라고 평판이 나더니 지금은 과격한 극단주의 작품이라고 널리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주의라는 평판이 나는 동안 이 책의 실제 내용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점점 더 보편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다윈의 이론이지만 나는 다윈이 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 표현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론은 사실 신다윈주의 정설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지만 나는 이를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 책은 개개의 생물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연을 유전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지 설명한다. 이것은 다른 이론이 아니라 다른 관점일 뿐이다. 나의 다른 책 확장된 표현형의 첫머리에서 이를 네커 정육면체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종이 위에 잉크로 그린 2차원의 도형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투명한 3차원의 정육면체로 인지한다. 이것을 수초간 응시하면 앞쪽과 뒤쪽이 바뀔 것이다. 계속 응시하다 보면 다시 원래의 정육면체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개의 정육면체가 망막 위에 2차원 데이터로 그려질 때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그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자연 선택을 보는데도 두 가지 관점, 즉 유전자의 관점과 개체의 관점이 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두 관점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하나의 진실에 대해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뀐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신다윈주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었던 듯하다.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보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공헌은 기존의 이론이나 사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것인 경우가 종종 있다. 네커의 정육면체 모델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이 똑같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분명히 이 비유는 부분적으로는 옳다. 이론과 달리 관점은 실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에게 친숙한 증명과 반증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이론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란 흥미롭고 검증 가능한 많은 이론이 탄생하고 상상조차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하나의 지적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커의 정육면체의 비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비유는 보이는 이미지가 뒤바뀌어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이해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지금 동등한 관점 사이의 전환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변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은 이러한 상태가 된 데에는 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과학과 과학의 대중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문 문헌에만 나오는 개념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여기에는 통찰력 있는 언어 구사와 적절한 비유가 필요하다. 참신한 언어와 비유로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각은 그 자체로 과학의 독창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대단히 훌륭하게 과학을 대중화시켰는데 나는 종종 그의 생생한 비유가 단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 비유가 그의 뛰어난 천재성의 원동력이 되지는 않았을까? 다윈지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피셔나 그의 1930년대 초에 위대한 신 다윈지 개척자들의 저작물에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1960년대 해밀턴과 월리엄스의 저작에서였다. 그들의 통찰력은 내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이후에 나는 그들의 표현이 너무 간결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저작물이 있다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진화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옹호하는 책을 쓰려고 했다. 그 책은 당시 대중적인 다윈주의에 널리 퍼져 있던 무의식적인 집단 선택론적 견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행동의 신뢰를 많이 담아야 했다. 나는 1972년에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는 노동쟁의로 실험실의 연구가 중단되어 등화관제하에서 써야 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등화관제는 겨우 장 2개를 썼을 때 해제되었으며 나는 1975년에 1년간의 안식년을 얻을 때까지 글쓰기를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이론은 특히 메이너드 스미스와 트리버스에 의해 확장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던 신비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다. 당시 나는 흥분과 열광에 휩싸여 이기적 유전자를 썼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제2판을 의뢰하면서 내용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출판부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개정해야 할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덕분에 출판은 쓰인 당시의 생생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 무렵 해외에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워저드의 시처럼 새벽의 축복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아이를 새로운 사실로 살찌우거나 복잡한 내용과 신중함으로 주름지게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원래 본문에 있던 결함이나 성차별적 대명사는 그대로 두고 고쳐야 할 사항이나 독자의 반응 그리고 학문적 발전에 대한 보주를 권리에 달았다. 그리고 혁명의 새벽을 불러올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을 덧붙이기로 했다. 12장과 13장이 그 결과물이다. 이 2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가장 흥분시켰던 2권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하나는 로버트 엑슬로드의 협력의 진화인데 이 책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공하는 듯 보였다. 다른 하나는 내가 쓴 확장된 표현형이다. 이 책은 그가 나를 사로잡았던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내가 쓴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일 것이다.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는 제목은 1985년에 내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 BBC 호라이즌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은 협력의 진화에 대한 게임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러미 테일러가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과 그가 제작한 다른 프로그램인 눈먼 시계공을 보면서 나는 그의 직업적 신념에 존경심을 갖게 됐다. BBC 호라이즌은 이 프로그램 중 몇몇은 노바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방영되기도 한다. 그 제작자들은 각자가 맡은 방영 주제에 대해 학문적 전문가가 되었다. 테일러를 비롯한 BBC 호라이즌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책 12장의 제목 이상의 것을 얻은 것에 깊이 감사한다. 나는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지명도 있는 과학자 중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출판물에 버젓이 자기 이름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노장과학자는 연구시설 및 연구비를 제공하고 원고를 읽어준 것이 자기가 한 일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줄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그의 학문적 명성은 모두 학생과 동료의 업적으로 얻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정행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학술지의 편집자들이 논문에 참여한 각 저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서명각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여담이다.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와 대조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헬라나 클로니는 이 글의 한 단어보다 더 좋은 글로 다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이 아니었다면 이 책의 모든 새로운 부분에 그녀가 공동 저자로 명기되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나는 크로닌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의 말을 이제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도 감사드린다. 또한 특정 부분에 조언과 건설적 비판을 해준 마크 리들리에게도 감사드린다. Just woke up from a dream where you and I had to say goodbye, and I don't know what it all means, but since I survived I realized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cause you already know what you mean to me, and all love's the only war worth fighting for. Wherever you
be next to you. Why are people?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진화, 가장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그 생물이 자기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다. 만약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생물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은 진화를 알아냈는가일 것이다. 지구의 생물체는 자신들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5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몇몇 다른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다윈은 이 장의 표제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치에 맞는 답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심오한 질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저명한 동물학자 심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59년 이전에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 혁명의 함의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동물학은 아직도 소수의 연구 분야이며 동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다윈이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가르친다. 이런 상황은 틀림없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다윈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논점에 대하여 진화론이 초래하는 결과를 두루 살펴보기 위해서 쓰여졌다. 나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학문상의 흥미는 차치하고라도 이 주제가 인간에게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면, 사랑과 미움, 싸움과 협력, 주는 것과 훔치는 것, 탐욕과 관대함 등에 대해 모두 관련되어 있다. 콘라트 로렌츠의 공격성에 관하여, 로버트 아드리의 사회계약, 그리고 아이베스펠트의 사랑과 미움도 이와 같은 문제를 다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책들의 문제점은 그 저자들이 전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데 있다. 이들이 틀린 이유는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개체 또는 유전자의 이익이 아닌 종 또는 집단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애슐리 몬테어규가 로렌츠를 이빨도 발톱도 피범벅이 된 자연을 상상한 19세기 사상가들의 직계 자손이다라고 비판한 것은 역설적이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진화에 관한 로렌츠 의견에는 테니슨의 유명한 어구가 의미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몬테어규와 같다. 몬테어규나 로렌츠와는 달리 나는 이빨도 발톱도 피범벅이 된 자연이라는 표현이 자연 선택의 현대적 의미를 아주 잘 요약했다고 본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 논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아닌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만약 어떤 남자가 시카고 갱단에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빠른 총잡이이고 의리 있는 친구를 여러 명 거느린 능력 좋은 사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추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생존해 온 조건, 성공해 온 조건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성공한 시카고의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왔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부터 논의하려는 것은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보통 개체 행동에서도 이기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체 수준에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이 문장에서 한정된 과가 특별한 이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라고 믿고 싶어도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첫 번째 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진화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말할 따름이다.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한 이유는 어떠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진술을 구별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유전자의 보편적 법칙에만 기초를 둔 인간 사회는 매우 험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탄스러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책은 독자가 흥미롭게 읽도록 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도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개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 우리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을 하려는 녀석인지 이해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유전자의 의도를 뒤집을 기회를, 다른 종이 결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유전자는 형질이 고정된 것이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다. 이 오류는 아주 흔한 것이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지 모르나 우리가 전 생애 동안 반드시 그 유전자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전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타주의를 학습하는 것이 더 어려울 뿐이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에 지배된다. 어떤 사람은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유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천성이냐 교육이냐 하는 논쟁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나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두 번째 사항을 말해야겠다. 이 책은 천성이냐 교육이냐라는 논쟁에서 어떤 한쪽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나 나름의 의견이 있으나 그것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11장에서 문화에 대한 내 견해가 은연중에 드러날지도 모른다. 만약 유전자가 현대인의 행동 결정에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동물계에서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최근에야 비로소 인간이 이해가 된 그 규칙에 대해 아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우리 종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 규칙을 배워야 한다. Call us what we are, toxic from the start. Can't pretend that I was in the dark. When you met my friends, didn't even try with them. I should've known then that you were jealous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sent to you, the X. His favorite game is chess, who would ever guess? Playing with the pieces in my chest. Now he's on the screen, I'm saying don't leave. You saw that line from me cause you're just jealous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It's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I can't forgive you for a lot of things, for not giving me back my Tiffany rings. I'll never forgive you for one thing, my dear. You're wasting my prettiest years.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 meant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It's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We were toxic till the end.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 지은이, 리처드 도킨스.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